한지영 58세은 익숙한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정수리 위에서 무심하게 빛나는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손에 들린 반찬통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지영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세상은 딸 수진과 손녀가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삑삑삑삑. 무감각한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부터 퀴퀴한 먼지 냄새와 희미한 술 기운이 훅 끼쳐왔다. 사위 박현우 38세의 세상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암막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마시다. 만술병과 과자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구겨진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지영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 모든 풍경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상의 일부였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이 죽은 공간에 들어와 생명의 흔적을 억지로 불어넣고 돌아갔다. 그녀는 먼저 부엌으로 가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액자를 응시했다. 사진 속에서 딸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품에는 어린 손녀가 안겨 수진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현우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다. 불과 3년 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절에 박제된 순간이었다. 지영은 액자에서 시선을 떼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구겨진 옷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로봇 같았다. 모든 것이 기계적인 의무였다. 딸을 잃은 엄마로서 홀로 남은 사위를 챙겨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 걸레질을 하던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다. 거실 한쪽에 놓인 먼지가 뽀얗게 쌓인 피아노 때문이었다. 수진이 어릴 때부터 치던 피아노였다. 현우는 결혼할 때 아내가 아끼던 이 피아노를 혼수처럼 가져왔었다. 손녀가 조금 더 크면 엄마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겠다며 웃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 지영의 머릿속으로 예고 없이 그날의 기억이 파고들었다. 끼익 고막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 운전대를 잡은 현우의 경악으로 얼어붙은 얼굴, 그리고 쿵!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현우가 운전하던 차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고 지영은 세상의 전부를 잃었다. 현우는 살아남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일지도 몰랐다. 지영은 고개를 흔들어 끔찍한 기억을 떨쳐냈다. 청소를 마친 그녀는 현우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딸이 쓰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건축가인 그가 일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3년 전부터는 그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오늘도 그는 저 방 안에 있을 터였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흐윽. 아주 희미한 소리.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지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TV 소리는 아니었다. 흐느낌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짓눌린 신음 같기도 한 고통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무슨 일 있나? 순간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술에 취해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룻바닥을 밟는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조금 더 선명해졌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억눌린 신음. 문은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려 있었다.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현우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은 붉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과 고통에 찬 얼굴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멎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다. 당장 돌아서야 했다. 이 자리를 피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외로움이, 그의 절망이 응축된 그 광경은 지영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다. 30년 가까이 닫혀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먼지 쌓인 본능이 그 순간 예고 없이 깨어나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동정연민,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원초적인 무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문틈을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얼어붙어 있는 지영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경악, 수치, 절망. 짧은 찰나 현우의 눈에 그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들켜버린 자의 공포가 어렸다. 현우는 황급히 몸을 가렸고 지영은 숨을 헛들이켰다. 차가운 잿더미 같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타오르기 시작할 터였다. 쨍그랑 지영의 손에서 미끄러진 반찬통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바닥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현실로 끌려 나온 듯 퍼뜩 정신을 차렸다. 현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바닥을 한 번 그리고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현우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다가 결국 뒤돌아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만요, 어머님. 현우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지영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그어진 첫 번째 파열음처럼 아파트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현우의 집에 가지 않았고 현우 역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망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지영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문틈으로 보았던 그의 절망적인 몸짓과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던 그 찰나의 순간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 말라붙어 잿더미만 남은 줄 알았던 그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자꾸만 움찔거렸다. 사흘째 되던 날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박서방이라는 이름에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깊은 죄책감과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오, 됐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지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텔스키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박서방. 자네도 남자인데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라. 현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무거운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어색한 침묵 끝에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하지만 그 통화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묻어두려 했던 기억의 상자를 다시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수진의 세 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운전대를 잡은 현우의 옆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지영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의 사고 이후 두 사람이 단둘이 차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좁은 공간을 채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추모공원은 비에 젖어 스산했다. 수진과 손녀의 사진이 나란히 놓인 작은 안치단 앞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섰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영이 애써 눌러왔던 슬픔이 다시금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먼저 무너졌다. 수진아, 예나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너지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마침내 터져버린 울음이었다. 3년 동안 단단한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은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당신들 대신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지독한 죄책감이 담긴 절규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영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에 어떤 말도 가식처럼 느껴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은 이성보다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무릎 꿇고 있는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단단히. 그의 가냘픈 어깨가 그녀의 품 안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억눌려졌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듯 현우는 지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현우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지영의 바로 앞에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문틈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던 그날 밤과는 다른 슬픔과 슬픔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우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입술이 지영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낭만적인 입맞춤이 아니었다. 눈물의 짠맛과 희미한 술기운이 섞인 서툴고 절박한 입맞춤이었다. 욕망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처절한 행위였다. 슬픔과 슬픔이 만나 터져버린 절규였다.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적셨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한지영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장모와 사위라는 세상이 정해놓은 단단한 경계선 위로 지워지지 않을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추모공원을 떠나 돌아오는 차 안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이며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닦아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어색함은 닦아낼 수 없었다. 입맞춤의 잔상은 끈적하게 남아 서로의 입술을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다. 오늘 일은 잊어버리게. 현우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비도 오고 마음도 약해져서 그랬을 거야. 실수였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실수, 그것은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야만 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가 내뱉은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낯설게 들렸다. 그것은 방금 전에 입맞춤을 부정하고 무너졌던 경계선을 억지로 다시 세우려는 필사적인 방어벽 같았다. 두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날의 입맞춤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기억은 밤마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며칠 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망설임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저녁 식사를 핑계로 지영을 찾아왔고 지영은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나누었다. 현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지영은 새로 키우기 시작한 난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주말 저녁 현우가 불쑥 제안했다. 바람 쐬러 가지 않으실래요? 서울 근교에 야경이 멋진 곳이 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인적이 드문 강변을 나란히 걷고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한 심야 영화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영화를 보았다. 허름하지만 맛있는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지영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것을 발견했다. 바로 웃음이었다. 현우의 서툰 농담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는 순간 지영은 낯선 해방감을 느꼈다.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서 지독한 죄책감에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가꾼 둘만의 작은 화원이었다. 죄책감과 슬픔이라는 척박한 땅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자양분 삼아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평온하던 비밀의 화원에 예고 없는 방문객이 찾아온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딩동, 현우의 집을 정리하고 있던 지영은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잔뜩 멋을 낸 현우의 어머니 김하자 62세 여사가 서 있었다. 어머 형님, 여기 계셨네요. 화자는 과장되게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순간적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고 생기가 도는 집 안 풍경에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우리 현우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했더니 다 형님 덕이었네.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챙겨주시니 제가 다 죄송스럽네요. 말은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매일같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니다. 자네 아들이기 전에 내 사위인데 챙기는 게 당연하지. 지영이 담담하게 받아쳤지만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흘렀다. 화자는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다. 하긴 그래도 이제 슬슬 현우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죠. 언제까지고 죽은 아내 그림자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형님도 이제 그만 현우를 놔주셔야 해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죠. 놔주라는 말은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며칠 뒤 화자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족 식사라는 명목으로 현우와 지영을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러냈다.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다. 화자는 시종일관 밝은 척하며 대화를 주도했다. 현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다. 혼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녀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지영과 현우는 동시에 긴장했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좋은 자리를 하나 알아봤어. 진성건설 사장님 막내딸인데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오고 아주 인물이며 집안이며 빠지는 게 없단다. 주말에 한번 만나보렴. 쨍그랑. 지영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쳤다.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아직 그럴 생각 없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너 혹시 아직도 수진이 때문에 그러니? 화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우는 지지 않고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어갔다.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이 현우에게서 지영에게로 향했다.
마치 모든 원인이 지영에게 있다는 듯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지영을 쏘아보며 말했다. 내 아들은 과거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를 이을 젊은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지 평생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명백히 지영을 향한 공격이었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화자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밀의 화원, 위로, 차가운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김화자는 말만으로 아들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결심을 증명했다. 약속도 없이 선을 볼 상대인 하윤 28세를 데리고 현우의 건축설계 사무소로 직접 쳐들어왔다. 현우야,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이쪽은 내게 얘기했던 진성건설 따님 하윤 양. 화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젊고 생기 넘치는 하윤은 수줍게 웃으며 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현우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어색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식은 지영의 귀에도 금세 들어갔다. 현우가 저녁 늦게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지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대를 이을 젊은 여자? 화자가 했던 말이 독처럼 귓가에 퍼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영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피부, 젊고 아름다웠을 딸 수진의 얼굴이, 그리고 오늘 현우가 만났을 하윤이라는 여자의 싱그러운 얼굴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질투. 이 낯선 감정은 그녀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다. 사위에게 품어서는 안 될 감정. 그러나 이미 싹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현우가 지영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지영은 말없이 그를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식사를 마친 뒤 현우는 지영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윤 씨 좋은 사람이더군요. 밝고 건강하고 예전에 수진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깊었다. 제 상처, 제 고통, 제 죄책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웃고 있어도 제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한 사람만 빼고. 어머님만이 저를 아세요. 어머님만이 제 옆에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것은 고백이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금기를 뛰어넘는 영혼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감정의 실체가 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지영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다. 세상의 압력에 맞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의식과도 같았다. 현우의 거친 숨결이 셔츠 위로 느껴질 때 지영은 죄책감과 함께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쌀 때 그녀는 지난 30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았다. 낡은 한옥에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만이 두 사람의 뜨거운 미래회를 증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에는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달빛이 얇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지영은 현우의 가슴에 기댄 채 가만히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비난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두 사람이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철컥.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과 현우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형님 계세요. 제가 걱정돼서 보약 좀 지어왔어요. 김하자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현우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화자는 몸이 안 좋으신 형님을 위해 비상키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핑계로 예전에 지영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었다. 그 배려가 지금은 가장 끔찍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화자는 대답 없는 집 안 분위기의 의아함을 느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현관에 멈췄다. 가지런히 놓인 지영의 신발 옆에 어젯밤 아들이 신고 왔던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화자의 온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고개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살짝 열려있는 지영의 안방 문틈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신가 봐요. 어떡하죠? 일단 나가봐. 화자의 얼굴에서 모든 셔츠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놀라움 곧이어 경악,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모두 집어삼킬 듯한 분노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아침 고요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눈을 뜨고 있었다. 김하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지만 행동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다시 닫고 밖으로 나섰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 그 자체였다. 아파트 복도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다. 화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네, 지금요. 무슨? 토 달지 말고. 당장.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서 전화를 받은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지영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지영의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거웠다. 지영은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화자의 집에 도착한 현우는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화자가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차르륵 봉투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내렸다. 현우는 경악했다. 사진 속에는 지영과 단둘이 강변을 걷는 모습, 심야 영화관에서 나오는 모습, 외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들을 미행하고 찍은 것이 분명했다. 이게 다 뭡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거실을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현우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네가 인간이냐? 화자의 목소리는 증오와 경멸로 들끓었다. 내 손으로 죽인 마누라의 어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놈아.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뒤엉켜 광기처럼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직접 찾아온 지영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뺨을 감싸 쥔 채 충격에 빠진 현우, 그리고 악귀처럼 변해버린 화자의 모습이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왔어. 화자가 지영을 발견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잘 왔어. 이 더러운 것들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지.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김치통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영의 얼굴을 향해 그 내용물을 그대로 부어버렸다. 촥 붉은 김치 국물과 배추잎이 지영의 머리와 얼굴 옷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냉기와 고춧가루의 매운 기운이 지영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뚝뚝 떨어지는 김치 국물은 마치 피눈물 같았다. 이 요망한 것 내 딸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도 안 들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홀려. 화자의 저주 섞인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정신을 차린 현우가 지영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저 여자가 너를 꼬드긴 게 아니고 뭐냐고. 아니에요, 제가?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겪은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세요. 아들의 외침에 화자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뭐 고통 내 멋대로 놀아난 걸 고통으로 포장하지 마. 짝 이번에는 현우의 반대쪽 뺨이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자의 울부짖음, 현우의 절규, 그리고 모욕감과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떨고 있는 지영. 말과 눈물, 그리고 폭력이 뒤엉킨 지옥도였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지영은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현우의 등과 광기에 휩싸인 화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들의 사랑이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결국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 지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한 채 조용히 몸을 돌렸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현우가 절박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묵묵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이 지옥 같은 심판의 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한지영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하자의 집을 뛰쳐나온 그녀는 그 길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한옥집을 시세보다 훨씬 낮춰 금매로 내놓았고 쓰던 가구들은 모두 버렸다. 30년 가까이 써온 휴대폰 번호도 해지했다. 그녀는 현우나 화자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 떠나기 전날 밤 지영은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현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몇 번을 쓰고 구기기를 반복한 끝에 그녀는 담담하게 마음을 눌러 담았다. 현우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예요. 나를 찾지 말아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어요. 잿더미 같던 내 삶에 당신은 온기였고 빛이었어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힘들었던 내 지난 세월을 전부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슬픔의 무덤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어요. 이제 그 꽃을 묻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죄, 그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당신은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아이도 낳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꼭 그렇게 살아주세요.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부디 세상의 축복 속에서 당신의 아내로 만나고 싶어요. 안녕히. 나의 마지막 사랑. 편지 봉투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그 편지를 현우의 회사 주소로 붙였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박현우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는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건축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김하자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명절에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칠 뿐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날의 상처는 모자 관계에 영원한 균열을 남겼다. 그는 한 번도 지영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써서 수소문도 해봤지만 작정하고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그의 지갑 속에 닳고 다른 채로 항상 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현우는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에 설계 감리를 위해 방문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들어설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였다. 현장을 둘러보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언덕 아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닷가 바로 앞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의 작은 화단에서 누군가 등을 보인 채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익숙한 등이었다.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홀린 듯이 차를 몰아 언덕을 내려갔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인기척을 죽인 채 돌담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한 소금처럼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꽃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고요한 어깨선은 분명 그녀 한지영이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또다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꽃에 물을 주고 툇마루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지독한 슬픔도 죄책감도 모두 파도에 씻겨나간 듯 그저 잔잔한 바다 같은 얼굴이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것일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돌담 옆에 서 있는 현우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영의 눈이 아주 살짝 커졌다. 놀란 듯했지만 도망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현우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맑고도 아린 미소였다. 현우 역시 그녀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세상의 끝과 같은 이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용서와 이해가 담긴 눈빛 속에서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아픔은 비로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고요한 재회에 나지막한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